그러니까 사실은 핵 원자폭탄이 처음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E 이퀄 mc 제곱 에너지 질량 등가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네. 페르미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페르미가 시카고 대학 교수였는데 페르미가 그 우라늄 235에서 네. 깨지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질량 결손이 생긴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페르미가 독일로 달려갑니다. 아인슈타인 있던 독일로 달려갑니다. 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디스커션을 해요. 그래서 우라늄 235 갖고 핵 분열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원자폭탄을 만드는 계기가 됐죠. 그다음에 51년 정도에 이제는 수소폭탄을 또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을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사하로프 박사,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네. 사하로프 박사가 53년도에 핵융합 실험을 해서 성공합니다. 그때 이제 각자 미국도 스테로레이트라는 장치와 러시아에서는 토카막이라는 장치를 갖다가 만들어내죠. 그 노벨상 평화상을 받은 사하로프 박사가 토카막이라는 장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퍼지면서 그렇게 됐고,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SNUT 79라 그래갖고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토카막 그래갖고 79년부터 토카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원자력 연구원에서도 KT1이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도 이제 프리텍스트라는 장치를 들여다와서 카이스트 토카막이라는 걸 또 만들어내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1995년도에 저희가 이제 초전도 장치를 갖다가 만들게 됐죠. 그래서 9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7년에 완공을 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핵융합 장치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우리 김기만 소장님께서 방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최고의 그런 장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네요. 우리 김명수 박사님. 제가 이해하기로도요. 네네. 이게 지금 그 핵융합 연구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은 뭐 80년대 초에 학교에서 이제 실험실적으로 하다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해보자 해서 핵융합 연구소가 생길 때 초기에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미래에 언제 실용화될지 모르는 거를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죠. 이제 거꾸로 돌이켜 보면은 현재의 에너지의 주된 것이 원자력 발전, 전기 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술도 처음에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로부터 가져와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핵융합 에너지는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개발을 시작해갖고 지금은 그 K스타가 그만큼 기술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국 기술을 갖고 세계에서 공동으로 하는 거에 좀 와서 좀 응용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아마 핵융합 분야는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굉장히 핵융합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그런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예. 전문적인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예. 핵융합 반응을 위해서는요. 섭씨 1억 도가 넘어야 한다. 아니 1억 도는 일단 상상이 안 되고요. 만약에 1억 도의 그 온도에 내가 지금 있다. 그럼 뜨겁다? 나는 그 생각도 녹아버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표현 좀 멋있었나요? 예, 멋있었습니다. 자, 이 온도를 어떻게, 얼마나 또 뭐 유지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1억 도가 돼야 되는 이유는요. 네. 원래 수소폭탄을 만들 적에는 압력으로 이제 기계적인 압력도 있고 방사능의 압력이 있습니다. 네. 레디에이션 프레셔. 그걸 이용해서 밀도를 갖다가 수소 밀도를 갖다가 5,000g per cc. 그러니까 비중이 5,000이 되는 거죠. 쇠가 7.8인데 쇠가 7.8인데 비중이 5,000이니까 엄청나게 이제 꽉 모아지면 핵융합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온도가 높다는 거는 막 수온자들이 막 빨리 움직이다가 탕 부딪힐 적에 그 정도로 그 세컨 부딪혀야지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억 도라는 정도로 온도가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 수소 입자들이 땅 부딪힐 적에 핵융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방금 설명하실 때 또 나온 그 단어가 바로 플라즈마거든요. 예, 예. 플라즈마 사실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예. 그런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플라즈마? 플라즈마는 우리나라 말로는 플라즈마라 그냥 그럽니다. 네네. 예. 근데 우리나라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액체, 물질의 세 가지 고체에다가 형태죠. 예, 네. 물질의 3태라고 저희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는데 네네. 물질의 4태라고 있습니다. 아, 사태. 예. 그래서 고체에다가 에너지를 가하면은 액체가 되고 네. 액체에다가 에너지를 가하면은 기체가 되고 기체에다가 에너지를 가하면은 전자와 이온이 분리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는 중성을 띠게 되죠. 그렇게 된 상태를 갖다가 플라즈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이제 4태라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예. 제4의 어떤 물질의 더 형태. 뜨거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그것이 플라즈마다. 예. 이제 이해가 되네요.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외워두겠습니다. 네, 지금 플라즈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저 김명수 박사님 눈빛이 반짝이시거든요. 그게 이제 플라즈마 하면 우리 물질의 4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 시청자들은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실생활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게 이를테면은 이게 굉장히 물질이 이온화된 상태라서 번개가 반짝 친다. 또는 뭐 극지방에 가면 오로라를 본다. 네. 이런 게 다 플라즈마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 요즘 이제 테레비 같은 거 플라즈마 TV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플라즈마를 쏘아서 되는 거고 뭐 LED라든지 이런 게 다 플라즈마라는 상태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플라즈마가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생활 있는 곳곳에 있었군요. 그렇죠. 플라즈마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 그렇군요. 자, 식품 쪽하고도 뭐 관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그 수출 딸기 같은 경우에 저장성을 연장시키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플라즈마 등을 활용을 하고요. 특히 농업 분야 같은 데서도 보면 보통 우리가 농업으로 이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부터 소비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제 생산이 단순히 종자뿐만이 아니라 토양에서부터 이제 생산해서 유통되는 단계까지 본다고 하시면 일단 종자가 싹이 트는 걸 발화라고 하는데요. 그 발화의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또 종자를 소독한다든가 이런 종자 육종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병해충 같은 거를 또 이렇게 못 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살균하고 소독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작물 해충 쪽에 작물 분야 쪽에서 활용하신 것 같고요. 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품질 좋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고부가 농산물을 또 농식품을 생산하는 분야 그리고 이제 저장성을 높이고 유통을 좋게 하는 그런 분야에서 수화구 이용까지 어떻게 보면 이 농식품 분야에서는 토양에서부터 식탁까지 뭐 안전이라든가 또 뭐 품질 좋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곳곳에 이 플라즈마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딸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딸기가 관련이 있었군요. 네, 딸기 신선도 유지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플라즈마라는 것이.